26쪽에 그 제목 보세요. 뭐예요? 한국사, 중국사 연계 연표다 돼 있는데요. 예. 그거 한번 보세요. 그 위쪽에가 이제 고조선인데요. 고조선이 기원전 2333년에 이제 시작이 되어서 언제 멸망했어요? 기원전 그 조그맣게 좀 보세요. 안 보여서 대답 못하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108년 전이죠? 기원전 108년이면은 몇 세기일까요? 똑같아요. 그냥 그것도 기원전만 똑같은 거 그냥 붙이면 돼. 기원전 2세기겠죠? 기원전 2세기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만들어진 나라들이 부여, 옥저, 동해, 뭐 초기 고구려 뭐 이런 데들이에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그래도 국가 모양새가 어느 정도 되는 나라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삼국시대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거기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입니다. 근데 왜 그리기를 고구려를 맨 밑에 그렸느냐? 제가 이제 그림에 그 가운데 부분을 북쪽으로 그린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가 중국인데 중국과 우리나라가 북쪽에서 만나기 때문에 뭔 의미냐면 중국이 있고 이제 우리나라가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만나가지고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남쪽, 북쪽, 그리고 우리의 북쪽, 우리의 남쪽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걸 이렇게 펴놓은 거예요. 내 마음을 알겠나? 하여튼 보세요. 네. 근데 고구려, 백제, 신라 이게 위쪽으로 가면 이제 오히려 남쪽인데요. 그리고 가야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물론 신라가 통일신라로 좀 더 이어지긴 했으나 그냥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신라까지만 본다면 다 700년 정도씩 갔어요. 정말 엄청난 나라입니다. 고구려 700, 백제 700, 신라 700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거기도 아주 정밀하게 보면 누가 먼저 건국이 됐대요? 신라가 기원전 57년, 그 다음에 고구려 기원전 37년, 백제가 기원전 18년인데 어디 이렇게 정확하게 아냐? 이게 바로 삼국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냐? 믿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가장 오래된 기록이니까. 그래서 순서가 신고백이에요. 신고백. 새로운 고백, 뉴 컨페스. 알죠? 신고백이에요. 신고백 순으로 건국됐는데 다 몇 세기에 건국됐어요? 기원전 1세기. 그런데 하나가 기원 후 1세기에 건국이 됩니다. 기원 후 AD 42년. 뭐예요? 가야죠. 근데 가야는 또 빨리 망했어. 신라에 의해서 빨리 망했는데요. 562년에 망했어요. 지금 몇 세기에 망한 거예요? 6세기에 망한 거죠? 예, 6세기에. 그러니까 기원 후 1세기에 시작되어서 6세기에 망한 가야. 뭐 얘네들은 아주 강력한 왕권을 구가하지는 못하고 없어졌기 때문에 가야는 옆에 그냥 덧붙이기식으로 붙이고 나머지 중요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그 시대를 삼국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삼국 통일을 그 빨간색 신라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일신라가 나왔는데 통일신라의 북쪽에 뭐가 있어요? 발해가 있죠. 발해. 그러니까 옛날 고구려 자리에 발해가 다시 생겼어요. 그래서 통일신라가 저 위에 만주까지 차지한 게 아니라 사실은 원산만에서 대동강 이남까지만 차지했고 그 위에 옛날 고구려 지역은 발해가 되었습니다. 거기 왜 고구려와 발해가 색깔이 같으냐면 같은 지역일 뿐만이 아니라 계승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발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다음에는 옆에 고려가 있는데 고려가 고구려예요. 거기에서 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려의 색깔도 아주 짙은 고동색으로 그것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예요.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뭐냐면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그냥 넘어가지 않았네. 거기 아주 조금 뭔가 좀 다른 시기가 있는데요. 아주 살짝 후백제라는 거 보이죠? 그리고 후고구려라는 거 있죠? 후고구려 위에 후백제, 그 위에 빨간색 신라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한 30년도 안 되는데 그 시기를 후삼국이라고 그래. 신라가 명맥이 조금 이어진 고구랑 그리고 후백제가 다시 생기고 후고구려가 다시 생기고 그러니까 옛날 백제와 고구려를 그리워하면서 그들이 이제 다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시대를 후삼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고려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와 뭐 사이에 후삼국이 있어요? 통일신라와 고려 사이에 후삼국이 있어요. 여기 지금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네. 우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조선 보겠습니다. 조선은
고려 왕조도 500년이고 조선 왕조도 500년이고 그래요. 그죠? 아주 우리나라 아주 왕조가 길어요. 그리고 몇 년도에 대한제국이 생겼어요? 1897년. 그리고 일제강점기는 몇 년부터야? 1910년부터 45년까지 36년간이고 1945년 광복이 된 이후에 3년 있다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생겨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역사는요, 큰 덩이로 치면 간단해. 우리 복잡할 게 없어요. 근데 밑에 중국 보세요. 아우, 그죠? 아우. 중국도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데 이것도 단순화 시켜놓은 게 겨우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역사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태반이 우리나라와 당시의 중국의 관계 부분으로 시험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만 외웠다가는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대강 80점, 대강 90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00점 맞으려고 지금 여기 온 거기 때문에 중국 역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중국사를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나라와 관계된 역사는 알아야 된다. 좀 보시면은 고조선일 때 밑에는 빨간색으로 춘추 전국시대라고 되어 있죠. 춘추 전국시대는 정말 여러 나라들이 함께 존재했었다라는 거예요. 춘추 전국 밑에 그 빨간색 밑에다가 분열이라고 써있게요. 분열. 춘추 전국 시대는 중국이 분열되었던 시대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한 게 누구예요? 한이에요. 한도 뭐 더 정확하게 하면 전한, 후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한 나라 밑에는 통일이라고 쓸게요. 통일. 질문 이제 중요한데 이제부터 한 나라는 한 400년 동안 있었던 나라인데요. 몇 세기 몇 세기 몇 세기 몇 세기일까요? 그렇죠. 기원 전후에 딱 가운데 있는 애예요. 그래서 기원 전후를 가르는 나라예요. 한 나라가. 그래서 앞에 200년, 뒤에 100년. 그래서 기원전 2세기, 1세기, 1세기, 2세기. 그렇죠? 그런 나라예요. 한 나라를 잘 알아두세요. 그러면 상당 부분을 할 수 있어. 기원전 2세기, 1세기, 기원 후 1세기, 2세기. 21, 12. 400년. 그게 바로 한 나라다. 한 나라가 망할 때쯤에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였어요? 삼국시대예요, 여전히. 근데 이제 한 나라가 다시 분열이 되었어요. 제가 분열된 걸 그냥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들인데요. 한 나라가 분열이 되면 다시 삼국이 돼요. 여기는 중국이 삼국이 되는데 우리나라 삼국과는 다른 거겠죠. 삼국. 그 삼국은 위, 촉, 오예요. 중국의 삼국은 위나라, 촉나라, 오나라예요. 위, 촉, 오. 그중에 여러분이 촉나라를 잘 알아요. 삼국지라는 소설 때문에. 그죠? 삼국지. 그게 뭐 관우 장비 나오고 하는 배경이 이 시대인데요. 근데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는 사실 촉나라가 아니라 위나라이기 때문에 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요. 위촉을 썼나요 혹시? 썼으면 위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위. 근데 이렇게 삼국이 있었는데 그거를 잠깐 통일한 나라가 서진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시 분열이 됐는데 서진 다음에 분열이 된 건 정말 엄청나게 분열이 됐어요. 보시면 중국의 남쪽에는 동진이 쓰고 중국의 북쪽에는 5호 16국이라고 5호 16국은요. 5 오랑캐와 한족이 만난 6민족이 만든 16개 국가 이런 뜻이거든요. 중국 북쪽에 16개 국가가 난립을 했었다고. 중국의 북쪽에 16개, 밑에 동진이라는 거 하나, 17개 국가가 있었던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시기를 말 그대로 5, 16국 시대라고 그래요. 질문. 위촉으로 나누어진 삼국시대는 몇 세기예요? 삼국시대 몇 세기예요? 삼국시대는 3세기예요. 5호 16국, 4사 16국 시대 몇 세기예요? 4세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렇죠? 3국은 3세기, 16국은 4사 16국, 이건 4세기.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 5, 16국, 4, 5, 6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어쨌거나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다시 분열이 되는데요. 중국의 남쪽에 여러 나라가 생겨요. 그걸 남조라고 하고 중국의 북쪽에도 여러 나라가 생겨요. 그걸 이제 북조라고 합니다. 뭐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가 밑에 있었고 위에 북이 북조, 서해 북조 뭐 이런 나라가 있었는데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게 한 200년 가는데 그거를 남조, 북조 합쳐서 남북조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위초고에는 뭐에 동그라미 쳤어요? 위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서진, 동진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서진, 동진, 이 진 이 두 개 합치면 진이라고 그래요. 진. 그리고 그 다음에 남북조는 말 그대로 남북조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덩어리 있잖아요. 그거를 위,
진, 남북조 시대라고 그래요. 위, 진, 남북조 시대. 이게 다시 또 분열된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요, 춘추전국 시대라는 아주 옛날이 통일되어서 한 나라가 400년 가고요, 다시 위진남북조 시대로 다시 분열이 되었어요. 근데 이 오랜 분열의 시대를 종식시킨 나라가 수나라예요. 수. 보시면 수나라가 언제 중국을 통일했어요? 거기 뭐 581년에 수나라 생겼다고 했지만 생긴 건 581년이고 통일한 건 589년인데 뭐 굳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도는 안 외워도 되고 몇 세기쯤인지는 알아야 돼요. 몇 세기? 6세기 말. 6세기 말에 수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수가 618년에 망했다는 거 보니까 7세기 초까지 갔어. 그러니까 수나라는요, 아주 잠깐 있었던 나라예요. 6세기 말 7세기 초. 그래서 6, 7 넘어가는 6세기 7세기 넘어가는 중국의 왕조가 수예요. 근데 이제 고구려 치다가 너무 나라가 금방 쇠해졌어요. 그래서 금방 망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뭐예요? 당. 그 다음에 뭐 5대 10국이 있지만은 그건 넘어가셔도 되고, 당 다음엔 송이에요. 송. 송이 이제 위쪽에서 흥하고 있는 오랑캐들 때문에 쪼그라들어가지고 중국의 남쪽으로 도망갔을 때 송을 남송이라고 하는데요. 뭐 송이나 옆에 있는 남송이나 다 송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을 송나라도 망하고 전체를 다 차지하게 되는 게 바로 옆에 있는 원입니다. 몽골 원 이렇게 돼 있죠. 북쪽은 보지 마시고 그럼 아래쪽만 보세요. 수당 다음에 송, 남송, 송, 그 다음에 원, 그 다음에 명청이에요. 그거를 6개를 한꺼번에 외울 텐데요. 수당, 송원, 명청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 역사 벌써 다 했어요. 어떻게 한 거냐면 춘추전국, 그 다음에 한, 그죠? 사명이 한, 그 다음에 무슨 시대예요? 위진 남북조 시대, 그 다음에 수당, 송원, 명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또 이 순서도 알아야 되지만 수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는 언제쯤으로 인식해야 되는가? 수, 그 위쪽에 보니까 뭐예요? 아직까지 삼국인데 삼국이 거의 끝나가죠. 그러니까 수 나오면 삼국시대 말기 정도 생각하시면 돼. 수가 나오면 뭐다? 삼국시대 말기. 당은 당일 때 이제 삼국 통일이 되었고 쭉 보니까 거의 비슷해. 통일신라 끝날 때랑 당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당이 나오면 통일신라 때쯤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통일신라 북쪽에 뭐가 있어요? 발해가 있죠. 그러니까 발해도 중국과 뭔가 교통을 했다면 중국에 누구랑 교통한 거야? 당이죠. 그러니까 통일신라와 당의 관계가 있고 발해와 당의 관계가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될 거예요. 네. 고려는 좀 복잡하게 생겼고 조선 전기는 명, 조선 후기는 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렇게 생긴 것이죠. 이것도 이제 이해를 좀 해보시고 그 다음 장에 제가 요번에 책을 좀 많이 바꿨는데요. 제가 지금 한 열흘 동안 한 100명 중에 한 99명 정도가 저에게 책을 바꿔야 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상당히 힘든 질문이에요. 왜냐면 이게 돈 주고 사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 필기해 놓은 것 때문에 사실 이게 바꾸라고 말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하라라는 아주 그냥 무책임한 그런 그 답변을 좀 많이 했었는데,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고. 되게 말을 하기 되게 힘들어요. 말하기 힘든데 새 책이 좋아요. 제가 2년 만에 바꾼 건데 제가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책이 좋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알아서 하세요. 이 27쪽이 새 책에만 있어서 그런 건데요. 27쪽 보시면 27쪽부터 시작해서 28, 29, 30, 31 뭐 이렇게 많아 8면이나 되는데요. 거의 34쪽까지 최근에 한 7년 사이에 나온 순서 묻는 문제, 또 연도를 정확하게 묻는 문제, 또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일은 뭐냐라는 이 시간을 꼭 외우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제가 다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걸 모아놓고 이번 시험에 그 가장 최근에 서울시 지방직 나왔잖아요. 거기 있는 것들 대입해 보니까 그것도 다 여기 있어. 그래서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연도는 뭐 어떤 연도를 외워야 됩니까? 이거. 알았죠? 아주 질문 답변이 딱 그거야. 알았죠? 이걸 외우셔야 돼. 그래서 처음부터 다는 하긴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렇게 순서 나갈 때, 진도 나갈 때 차근차근 오늘 1000년 넘어갔다 그러면 1000년까지 또 외우시고, 그렇죠? 1500년 넘어갔다 하면 거기까지 외우시고 그래가지고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연도, 사건도 외우지만 사건 하면 또 연도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또 할 수 있어야 돼요. 외우세요? 네, 외우셔야 돼요. 요거 하시면은 여기서 무조건 3문제 맞출 거예요. 순서 뭐 이런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겁니다. 꼭 하셔야 돼. 네. 됐고요.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36쪽. 제가 좀 약속을 드리는데요. 제가 2달 동안 제가 열심히 가르칠 거예요. 같이 해야 돼요. 그랬죠?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열심히 해야지. 지금 여기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잘하세요. 에? 내가 제일 뛰어나다 이런 생각 빨리 버려요. 여기 다 잘하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왕이면은 제 눈앞에 보이는 이 분들이 다 붙었으면 좋겠어요. 딴 학원에 있는 분들보다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기적인 게 있어요. 이명호 한국사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이 되겠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다 붙을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해요. 여기 오신 분들이 이 시험이 안 될 분들은 벌써 안 왔어.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이미 알아요. 그래가지고 안 왔다고 이미. 그러니까 여기서 도전 가능하겠다는 걸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왔는데 될 것 같으니까 온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데 왜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냐. 결과적으로는 왜 그런 게 나오느냐. 저는 실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 이제 10여 년 있으면서 제가 결론 내린 거예요. 아, 실력의 문제가 아니구나. 실력은 비슷하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 실력이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아주 미세하게 좀 적은 분들도 붙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그러니까 다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세의 문제. 좀이라도 더 해보려고 하는 게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와서 질문하는 거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건 안 봐도 되죠. 이렇게 질문하면 봐야 된다. 나오면 어떡하냐?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들이 안 봤어도 나는 봐야지 뭐 이런 태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설명을 해. 어떤 내용에서. 근데 1번, 2번이 주로 시험에 나와. 이게 나올 확률이 한 90% 돼. 그럼 이거 설명하고 이거는 나올지 안 나올지 10년에 한 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3번은. 이 책을 다 그렇게 다 소용 없잖아요. 그죠? 넘어간다고. 근데 이게 진짜 그 10년에 한 번 나오는데 그게 그 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가 설명을 안 했어도 이 두 개만 설명했으면 이건 그냥 당연히 알아서 그냥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여기서 다 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근데 대부분 그랬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앞에 두 개 설명한 거에서 대부분 나와. 근데 한 문제 정도가 여기서 나오더라 이거예요. 결국 이걸로 붙고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는 여기서 수업을 같이 했고 안 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같이 한 건 무조건 다 맞아야 돼. 그걸 못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남들 하는 건 다 해야 되는데 남들이 안 보고 그냥 스킵해버리고 아우 나 여기까지 안 해. 힘들어 죽겠어 했는데 각주 조금 본 거. 심지어는 그림의 밑에 설명 본 거.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 문제. 결국 그거 가지고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자꾸 해야지. 그래서 사람 이름 나오면 외워야 되나? 이러지 마시고 외우셔요 그냥. 고민할 기간에. 그래서 자꾸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공부는 차고 넘치게 해야 돼요. 그냥 나는 요만큼까지 해야지라는 걸 두지 마시고 그냥 더 하는 거지. 뭐 그냥 항상 더 하고. 그래서 100점을 맞고 싶으면 120점, 130점 맞을 수 있게 공부를 해야지 겨우 100점이 나와요. 근데 그냥 90점을 목표로 한대 처음에. 90점도 안 나올 뿐더러 계속해서 한 문제로 계속 다시 공부하게 돼요. 그런 게 정말 답답해요. 항상 차고 넘치게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남들이 안 보는 거를 다 보시라고. 사실 안 나오면 자기 넣어놨겠어요? 제가 미리 뺐지. 그렇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것들 많이 넣어놨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이미 다 뺐어. 이번에 색작업하면 또 다 뺐다고 또. 그러니까 이제 꼭 해야 되는 것들만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실 때 이렇게 보시라고요. 그런데 1회독 때는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 1회독 때 그것까지 다 보시려면은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는 정말 중요한 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먼저 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올 거를. 그러니까 그것부터 확실하게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동그라미 1번, 2번은 당연히 외우고 이게 다 됐을 때 여기로 넘어가는데 이게 다 외워지는 게 몇 번 봐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한 10번은 봐야 될걸요. 그래야지 이제 시험에 무난하게 85점 이상이 좀 나올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거. 근데 85점 가지고 못 붙는다니까요. 85점이 붙지 않습니까? 영어 85점이 나오나? 국어가 확실하게 85점이 나오나?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장담해? 그러니까 국사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국사가 90점 이상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딴 과목들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맞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해. 그러면 앞에 두 개 수업에 설명한 것들을 잘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한 10번 봐야 된단 말이야. 10번을 봐야 그 다음에 이것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그 시험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9번만 보는 분들이 있어. 이거 계속 9번 봤어. 이거 못 봤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고 1회독 때 이거까지 보면은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리고 시간도 안 되고. 결국 이걸 보기 위해서 엄청 빨리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목표는 이거거든요. 이 시험의 어떤 룰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남들 안 보는 것까지 보기 위해서 남들 보는 걸 빨리 보는 거, 그게 이제 우리의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빨리 봐야 돼. 상담하러 오셔가지고 그래요. 저는 책을 읽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럼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돼요. 정말 죄송하지만은 책 읽는 속도가 느리면 못 붙어요. 남들 3번 볼 때 1번밖에 못 본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나중에 이거 못 보거든. 무조건 빨리 읽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지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그것도 키워야 돼요. 책을 빨리 읽으면서도 집중해서 이 중요 단어들을 빨리빨리 캐치하는 그런 것들도 계속 지금 훈련을 해나가는 거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책을 빨리 읽으세요. 국어도 빨리 읽으시고 심지어 영어도 빨리 읽으시고 국사도 빨리 읽으시고 빨리빨리 하면서 집중해서 약간 속도가 나는 게 집중이 잘 돼. 천천히 이렇게 이제 운전하다가 쿵 이래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적당한 속도로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속도를 좀 높이면 살짝 악셀레이터를 이렇게 조금 밟게 되면은 좀 긴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속도가 나면은 딴 데 볼 새가 없어요. 천천히 가니까 여기도 보고 저기 가고 옆에 사람이 얘기하다가 쿵 하는 거거든. 너무 느린 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정도 속도로 공부하세요. 조금 빠른 것 같다. 내 역량보다 조금 빠른 것 같다. 조금 가속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정도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시면은 요 태도를 쭉 이렇게 가시면은 제가 그 말씀드린 그 10번 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그 단계까지 다음 시험 때까지 딱 갈 수가 있어요. 36쪽 보세요. 이제 본문 들어가시는데요. 이제 36쪽에 선사시대 부분 그 저줄에 보시면 역사시대는 역사를 문자로 기록한 시대다 그랬는데, 선사와 역사의 차이점은 문자로 기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근데 문자로 기록되지 않으면 그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 뭘로 알 수 있어요? 온통 유물이나 유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겠죠. 근데 밑에 이제 표 보시면은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나누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청동기, 철기 이 문자로 쓰였던 시대는 이 선사시대라고 부르기 어렵지만 그냥 선사시대 문제 전체를 그냥 이렇게 냅니다. 순서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인데, 구석기 몇 년 전? 약 70만 년 전. 신석기는? 근데 거기 갑자기 BC가 붙었죠. BC 8000년경이면은 기원 후 지금 한 2000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BC 8000년경이면 지금부터 시작한 몇 년 전이겠어요? 만년 전이란 말과 똑같겠지 뭐. 만년 전.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경 그랬는데, 청동기 보세요. 청동기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럼 딱 500년 동안이 청동기냐 그런 뜻이 아니라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경 그 한 500년 사이에 언제쯤 시작됐다는 거야. 시작 구간이 명확하지 않아서 한 500년 정도 그 사이쯤에 시작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원전 400년경 5세기라고 외워두시면 좋은데요. 5세기부터가 철기 시대입니다. 그럼 질문, 기원전 5000년쯤은 무슨 시대에 들어가요? 시험은 보통 그렇게 나는 거예요. 이 구간을 기원전 5000년 그러면 8000년과 2000년 사이니까 그거는 신석기구나 이렇게 푸는 거죠. 그 일반 역사에서 보시면요, 구석기, 신석기 시대까지를 선사시대라고 부르고 청동기, 철기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그래. 거기 일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사만 좀 달라요.
한국의 역사는 좀 안타깝게도 다른 나라와 달리 청동기 시대에 문자를 썼다는 정황이 없어요. 증거가 없어. 그래서 보시면은 선사시대가 다른 나라보다 좀 더 길죠? 어디까지가 선사시대예요? 청동기부터. 철기시대부터가 역사시대예요. 그 표에, 첫 번째 표에서 맨 끝에 역사시대, 고기 별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길게 했지만은 결국 알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시대는 철기시대부터이다. 다른 나라와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철기시대 유적이 발견되는데 거기에서 문자를 사용한 증거가 나온 거죠. 사실 실제 문자가 나오진 않았고 문자를 쓴 것만 같은 도구, 붓이 발견됐습니다. 밑에 심화학습에 보시면요. 그게 붓인데요. 딱 붓만 나온 게 아니라 붓 세트와 붓 글씨를 잘못 썼을 때 그거를 긁어낼 수 있는 지우개도 나왔어요. 칼 지우개 이렇게 긁을 수 있는 아주 문방구 세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문자 사용의 증거로 확실한 겁니다. 그 나온 유적지 이름이 뭐예요? 그 별표 외우셔야 돼. 경남 창원 다우리 유적. 단독 문제로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남 창원 다우리 유적에서 만약에 붓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역사시대 시작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도 이게 발견이 되어가지고 철기시대 때 우리가 그래도 문자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된 거예요. 경남 창원 다우리 유적. 무엇의 기준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문자 사용했냐 안 했냐의 기준도 되는 거고 청동기 철기를 구분하는 기준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선사시대 역사시대 구분 기준이 되었다. 괄호 2번 우리 민족의 기원. 두 번째 줄에 보시면요.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거는 구석기 시대부터이며 끊어요.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 거치면서 신청 넘어가면서 민족의 기틀이 이루어졌대요. 질문.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건 어느 시대부터예요? 구석기예요? 신석기예요? 시험이 그렇게 묻는 거겠죠. 구석기 동그라미 구석. 다른 말로 다시 물어볼게요. 구석기 시대부터 우리나라에 살았던 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동그라미 사람. 사람이 살았다고 사람. 그거는 그냥 사람이지 우리 조상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이제 마지막 줄에 보시면 신석기 청동기 넘어가면서 사람의 기틀이 이루어졌습니까? 민족 동그라미.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민족의 기틀은 신석기 청동기 넘어가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문장도 다 기출문장입니다. 알아두세요. 구석기에는 사람이 살고요. 신석기 청동기 넘어가면서 민족의 기틀이 이루어졌다. 민족의 동그라미. 민족은 한국인의 조상 이런 뜻이에요. 한국인의 조상이 기틀이 마련된 것은 신석기 청동기 넘어가면서부터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그 지도가 있는데요.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동방문화권인데 우리나라가 역사적인 어떤 문화권 구분에서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우리는 동방문화권입니다. 북방문화권 아니에요. 한족 문화권도 아니다 이거예요. 네. 근데 동방문화권이 그런데 한반도만 있는 건 아니네요. 요동반도, 산둥반도 포함해가지고 중국의 그 동해안 쪽으로 다 동방문화권이죠. 동방문화권의 서쪽으로 한족문화권이 있는데 한족문화권과 동방문화권은 비슷할까요? 다를까요? 다르니까 색깔이 다르겠죠. 같으면 색깔이 같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해설에 동방문화권과 북방 한족 화남문화권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다른 동그라미 다른. 이거는요. 우리 이제 2달 동안 하게 될 한국사 전체 흐름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는 중국과 달라요. 알았죠?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알았죠?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 기원도 다르다. 문화도 다르다. 우리는 달라요. 옛날엔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우리는 중국과 비슷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비슷하다고 하니까 우리도 다 중국이래. 응? 동북공정이라는 걸로 다 중국이래.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니다. 니는 쭉 올라가면 요임금, 순임금에 닿지만 우린 쭉 올라가면 단군에 닿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유선을 강조하면서 아예 뿌리 자체가 다르다는 걸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어떤 중국과 다른 모습들이 나오면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독자적이다, 또는 좀 어떤 데서는 뭐 자주적이다, 또는 주체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제 쓰고 있는데요. 어떤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서 독자적, 자주적, 주체적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은데 이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대적인 흐름으로 중요하게 다루자는 것들이 저거예요. 다음 장 38쪽에요. 선사시대 문제는 어차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구신청철 비교 문제입니다.
어떤 생활 모습을 줘요. 그리고 어느 시대이냐 이렇게 묻죠. 그다음 구석기는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보시면 수렵이 뭐예요? 사냥이죠, 사냥. 어로 물고기 잡는 거고요. 채집은 이제 과일 따먹는 건데 수렵, 어로, 채집만 했어요. 구석기 시대 때에는. 그걸 이제 다 합치면 채집이라고 그래요. 채집. 채집 단계 그랬죠? 근데 신석기 시대 때에는 수렵, 어로, 채집은 그냥 계속 다 합니다. 근데 플러스 뭐가 됐냐? 잡곡류 농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거를 생산이라고 그래요. 거기 채집 단계에서 생산 단계로 넘어갔잖아요. 이건 완전히 다른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을 한다는 건 내가 내 밭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생산을 해요. 그 밭을 만들어 놓고 떠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채집 단계는 뭔가 채집해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과일을 따먹고 채집이 다 끝나면 옮긴단 말이에요. 그 채집 단계 밑에다가 이동생활이라고 쓸게요. 이동생활. 채집 단계 구석기는 이동생활인데 신석기 시대 때 생산 단계가 되면 정착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정착생활. 사람이 움직이며 사는 거랑 한 군데 모여 사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일단은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집 줘야지. 집을 잘 줘야겠죠. 집을 일단 잘 짓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또 애를 낳죠? 그럼 애도 그 옆에 살아요. 그러니까 뭔가 친척들이 거기 잔뜩 모여 살죠. 그래서 어떤 동네에 가면 같은 필주들이 이렇게 모여 살아요. 어떤 씨족이라는 개념도 그래서 생기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게임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밑에 시막스 배우시면은 그걸 그래서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석기 혁명이라는 건 뭐에서 뭘로 넘어간 거예요? 저쪽 이렇게 보시면 채집 단계에서 생산 단계로 넘어가는 거를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 왜 신석기 혁명을 혁명이라고 부르니?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 답이 채집에서 생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답이었단 말이에요. 청동기 가겠습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뭐가 바뀌었나요? 보니까 벼농사 시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석기와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신석기는 농사를 하긴 했지만은 벼농사는 아니야. 거기 잡곡류 농사라는 거, 잡곡류 동그라미. 신석기의 잡곡류는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조피, 수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조피, 수수. 조피, 수수, 잡곡류 농사인 건데 조가 이게 좁쌀 얘기하는 겁니다. 좁쌀 많이 드세요? 아침에 좁쌀밥을 순좁쌀밥을 먹고 왔다. 좀 이상하죠. 소화가 안 됩니다. 수업 시간에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좁쌀 이런 것들을 먹던 시대와 그 좁쌀도 지금 좁쌀 같지도 않아요. 끄끄끄한 옛날 좁쌀은 더 소화가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야, 이 쌀이라는 거, 이 벼라는 게 우리 몸에 제일 잘 맞는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사람들이 그걸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벼농사 시작, 이거는 뭔가 소화가 잘 되는 그런 곡물을 먹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벼는 귀합니다. 벼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벼농사가 시작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이 벼를요 아주 귀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 먹고 좀 남으면은 그걸 막 버리지 않아요. 여기 가지고 있다고. 그럼 누군가가 배고픈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달라고 해. 그러면 청소해. 우리 집 청소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벌써 이제 급이 나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벼농사 시작이 되는 이제 청동기 시대 때 바로 밑에 괄호 2번 갈게요. 계급 및 국가 형성의 청동기의 첫 줄 뭐예요? 사유재산 개념이 생겨요. 사유재산 동그라미. 아주 중요하네. 이 청동기 시대 때 드디어 재산 개념이 생겨요. 그러면서 재산이 많으면 계급이 높아. 재산이 적으면 계급이 낮아. 바로 밑에 계급 동그라미. 계급 사회가 되는 거예요. 계급이 높다는 건 그 울타리 안에서, 그 그룹 안에서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근데 힘이 센 사람들은 이제 야망이 생긴다. 그러면 저쪽 좀 한번 쳐볼까? 저 다른 동네 좀 쳐볼까? 이래가지고 가서 치면 그거를 정복이라고 그래요. 정복. 이 정복전쟁 하러 가는 사람들은요 가가지고 말 그대로 정복을 해요. 정복한다는 건 가가지고 옆 동네 가서 그 동네 사람들을 싹 죽이면 정복이 아닐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풀밖에 안 남는데. 그 사람들이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한 두어 사람 정도 숙청을 할 것 같아요. 지도층이 있죠. 지배층. 죽이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날 섬겨라. 나에게 세금을 내라. 라고 말하는 게 정복이에요. 정복은 죽이는 게 아니라 세금 내는 경로가 바뀌는 거예요. 정복을 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그 그룹들이 점점 커지게 되면, 그렇게 정복 전쟁이 활발해지면, 많아지면 그걸 이제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국가, 동그라미 국가. 그 첫 번째 국가의 이름이 뭐예요? 고조선이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해요. 청동기 저 위에부터 보시면 벼,
농사를 하는 시기에 그게 재산이 됩니다. 재산 쪽으로 연결. 재산이 많으면 계급이 되는 거예요. 계급이 높은 사람이 힘을 바깥으로 표출하면 정복전쟁이 되는 것이고, 정복전쟁이 확대되면 국가가 되는 거예요. 거기 계급사회 옆에다가 고인돌이라고 써볼게요. 고인돌. 청동기 시대 때 계급이 높고 낮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고인돌이에요. 어떻게 그런 큰 무덤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계급이 높은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거죠. 정복전쟁 하러 가가지고는요, 정복하는 사람들이 피정복민을 자기가 정복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늘이 내려준 민족이고 너희는 버림받은 민족이니까 내가 너를 치는 건 당연해. 이런 사상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 사상을 밑에 괄호 3번에 선민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복전쟁의 기반 사상이 뭐예요? 선민사상이에요. 그래가지고 국가가 만들어졌는데 그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벼농사로 시작이 되어가지고 고조선으로 끝났어. 요 흐름을 여러분이 외우고 계시면 좋겠다. 예. 벼농사 다음이 뭐예요? 사유재산, 계급, 밖으로 표출되면 정복. 그게 국가 고조선인 거예요. 그걸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런 선사시대를 공부하는 것의 이유는 고조선이라는 어떤 국가를 공부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선사시대 돌도끼를 알아야 공무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국가에 대한 개념을 지금 이제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것들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괄호 2번 좀만 더 보시면은 앞에 있는 구석기, 신석기는 사유재산이 아니야. 그 뭐라 그랬어요? 공동분배, 공유 그랬죠? 다 공동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이 처음 생긴 건 청동기고요. 또 계급이 아니야. 다 평등 그렇죠? 돌 쓰던 시대에는 평등 시대예요. 와, 근데 중요한 것이 괄호 2번에 거기 구석기, 신석기에 구석기는 가족 단위의 무리 생활이래요. 그러니까 한 4명, 5명 정도 엄마, 아빠, 딸, 뭐 아들이 이렇게 쭉 다닐 거예요. 채집해 먹고 다 먹으면 옆으로 이동하고 뭐 이렇게 했을 거겠죠. 근데 신석기 시대 때에는 정착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같은 핏줄들이 계속 모여 살게 돼요. 같은 핏줄. 그거를 씨족이라고 그래요. 씨족이란 말의 별표. 선사시대에 이것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어. 너무 중요해요. 알죠? 씨족은 같은 핏줄. 같은 핏줄이 생기려면 정착을 해야 된다고. 정착을 하려면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해야 돼요. 밭을 만들고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눌러 살아야 돼. 당연히 신석기입니다. 그래서 신석기 아주 대표 단어가 바로 씨족이에요. 씨족.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 가운데 계신 분들이 같은 핏줄이에요. 뭐 당신 성은 없었지만 굳이 얘기하면 한 김씨들이 모여 사는 김씨족, 여기는 또 박씨족 이렇게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 같은 지금 공간 안에 한 2핏줄 정도가 모여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공간을 부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뭐랑 뭐가 합쳐지면 부족이 돼요? C족과 또 다른 C족이 합쳐져서 그래도 같은 그룹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부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C족이 나와야 부족이 나와. C족이 신석기 때 나와야 부족이라는 개념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이라는 단어도 언제 처음 등장하겠어요? 신석기 때 등장을 하겠죠. 밑에 종교 신앙에서 구석기 때는 신앙이 없어요. 신앙은 신석기 때 처음 생겨. 신앙은 언제 생긴다고?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석기 때 생긴 신앙을 원시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의 동그라미. 그럼 구석기 때는 신앙이 없냐?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숭배하는 걸 말해요. 숭배하는 걸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데 가면은 이렇게 이제 그림이 이렇게 뭐 그려져 있어요.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 뭐 개 같대 개. 야생 개 있죠. 실제로 개 그림이 많이 있어요. 개. 이렇게 이제 개. 이거를 그리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먹고 싶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 이걸 먹고 싶으면 얘네들이 번식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이제 기원을 하는 바람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앞에서 절하는 수가 생기죠. 개님. 그래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건 숭배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개를 조각을 해도 개가 많이 번식을 해서 내가 잡아먹고 싶다는 어떤 바람이 있으면 그거를 주술적 의미의 예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 개를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원시 신앙이라고 그래요. 달라요. 그래서 신앙이란 말이 동그라미 신앙. 신앙은 숭배한다는 뜻이에요. 숭배. 그래서
신앙이라는 단어는 시험에 잘 안 나요. 오히려 숭배라는 단어가 나와. 숭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건 언제다? 신석기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아주 신석기 때 큰 변화가 좀 있고 청동기 때 큰 변화가 있는 걸 계속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설명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철기는 잘 설명 안 하잖아요? 그렇죠? 청동기와 철기는 생활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는 결국 4단계긴 한데 구신청철이긴 한데 사실 철기가 잘 안 나와 시험에. 나오긴 나오는데 일부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큰 구조는 뭐냐면 구신청이야.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신석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구석기와 세 번째 있는 청동기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구석기 나왔을 때 청동기가 보기로 주어지면 여러분 근데 다 풀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 비교가 좀 어렵고 신석기와 청동기 비교가 어려워. 그러니까 뭘 확실히 알면 나머지를 다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를 잘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신석기 시대를 잘 알면 신석기 시대부터 먼저 잘 외우세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비교해서 외우시면 좋아. 신석기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비교하라. 이게 공부 방법이요. 또 밑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원시 신앙, 신석기.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주술적 의미의 예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선미성. 이렇게 공부하는 거라고. 앞에부터 순서대로 주술적 의미의 예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흐름상, 그죠? 신석기가 신앙이고 그 앞에는 예술이 있고 뒤에는 선민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 신앙에 보시면은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이즘 이렇게 돼 있죠. 그 끝이 이렇게 끝나요. 이즘. 아까 숭배라는 단어가 신앙을 뜻한다고 했는데 이거 두 개예요. 써놓으세요. 그래서 원시 신앙이라고 시험에 내지 않고 뭐뭐 숭배 이렇게 내요. 또는 뭐뭐 이즘 이렇게 내요. 그럼 그게 신석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뭐 각각의 뭔지는 좀 이따 보시고요. 대표 유물 보시면은 구석기는 승배찌르게래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석기는 가락바퀴와 뼈바늘, 청동기는 반달돌칼이래요. 거기 첫 줄에 있는 것들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승배찌르게, 가락바퀴와 뼈바늘, 반달돌칼. 엄청 나옵니다. 이 세 가지. 그리고 끝에 철기는 뭐예요? 붓. 이건 문자 사용이 증거가 된 거예요. 경남 창원 다우리 유적의 붓이죠. 그 다음 장에 토기도 좀 비교해 보시는데요. 토기는 이제 그릇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릇을 왜 만들어요? 뭐 저장도 하고 거기다 음식도 끓여 먹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저장 동그라미, 조리 동그라미. 그래서 토기는 저장과 조리를 위한 겁니다. 저장과 조리를 위한 것이다. 그 밑에 그 표가 있는데요. 맨 왼쪽은 신석기 시대 토기예요. 가운데는 청동기, 맨 오른쪽은 철기인데 무슨 시대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석기 시대에는 토기가 없어요. 구석기 시대 문제에 토기 혹시라도 나오면 그건 아주 쉬운 문제겠지만은 그냥 틀린 거예요. 예. 구석기 시대 때는 이동 생활인데 토기가 당시에 가볍지도 않았는데 그걸 갖다 일일이 들고 이렇게 다니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착 생활을 했을 때 집안에 토기를 둔 거예요. 신석기 시대 토기 보세요. 위에 3개 읽어보세요. 일인민무늬, 덤무늬, 물러찍기 무늬 토기 까지 해서 끊어놔요. 밑에 빗살무늬 토기랑 그 위에 3개는 달라요. 1인민무늬 토기, 덤무늬 토기, 눌러찍기 무늬 토기까지가 신석기 전기 토기예요. 전기. 그리고 계속 보시면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중기 토기예요. 중기. 그리고 맨 밑에 채문 토기는 신석기 후기 토기인데요. 후기 토기인데 그거는 잘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중기가 뭐냐? 사실 전기 후기로 나누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데 이렇게 전기에 조금을 따거나 후기를 좀 따가지고 중기라는 거를 만드는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논리적이지 않은 표현이에요. 전기 중기 했으면 없어야지 뭐. 근데 중기라는 표현들이 종종 그렇게 나와요. 빗살무늬 토기의 별표. 왜냐면 이것이 신석기 시대의 대표 토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대표와 중심이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대표 토기 뭐라고요? 빗살무늬 토기라고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의 최초의 토기이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표 토기인 거지 앞에 이미 더 이른 시기의 토기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이른 민무늬 토기. 그거 잘 보시면은 민무늬 토기라는 건 무늬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른 민무늬 토기는 얄쌍해요. 그래서 없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아무 무늬가 없잖아요. 무늬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건 뭐예요? 덧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는 이렇게 무늬가
뭔가 이렇게 겉으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진흙 같은 걸 돌돌돌 말아가지고요. 붙이고 이래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덧무늬토기는 무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말하자면 무늬가 양각이에요. 양각. 세 번째 건 뭐예요? 눌러찍기 무늬토기인데 이 표면이 이렇게 있으면요. 아주 뾰족한 어떤 걸 갖다 이렇게 푹 찌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말하자면 무늬가 음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 개를 외우세요. 무늬가 없고 튀어나오고 들어갔고 이렇게. 요게 이 세 가지가 전기입니다. X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죠. 없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근데 이 없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름 민무늬 토기. 근데 이름 민무늬 토기가 있는데 옆에 보시면 청동기 시대 때 토기가 그 두 번째 거에 민무늬 토기가 있죠. 이게 조금 다른데 민무늬 토기와 이름 민무늬 토기는 다 무늬가 없다는 건데 이름 민무늬 토기는 무늬가 없는데 여기가 잘 표면 처리가 안 돼가지고 으들부들 이래요. 매끄럽지가 못해. 그래서 그것이 좀 더 발전된 형태가 청동기 시대 민무늬 토기예요. 청동기 시대 민무늬 토기. 그 두 번째 있는 거 있죠? 거기 별표. 그게 청동기 시대 대표 토기예요. 철기는 뭐 그런 거 표현 쓰지 않는데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에는 대표 토기가 있어요. 신석기 시대에는 빗살무늬 토기, 청동기 시대에는 인민무늬 토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대표 토기라는 건 그 토기가 나오면 그 시대로 볼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빗살무늬 토기 좀만 더 볼게요. 신석기 중기의 토기,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는 이렇게 생겼죠? 끝이 어떻게 생겼어요? 끝이 뾰족하다 그랬어요. 거기 위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끝이 뾰족의 동그라미. 다른 말로 하면 팽이 모양이라고도 그래요. 제 책에 보면 이렇게 끝이 뾰족이라고 해놓고 괄호처럼 해서 똑같은 말이 또 한 번 또 써서 좀 다른 표현으로 끝이 팽이 모양 이렇게 써놓은 건 두 가지가 다 기출이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내용을 알려드리고 시험장 가가지고 또 다른 표현으로 조금 변형되어 나왔을 때 알아서 푸셔요 이런 말을 안 해요. 저는 시험장에서 보게 될 표현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100점이 나와. 그냥 대강 의미는 이해하고 시험장 가서 조금 표현이 달라도 가서 이게 그거구나 라고 판단하게끔 전 그런 위험한 공부 안 해요. 저 혼자 해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여태까지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왔다고. 빗살무늬 토기는 끝이 어떻다고요? 뾰족하다 또는 끝이 팽이 모양이다 이래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 이 끝이 뾰족하다 뾰족 이거 뭐 팽이 모양이에요. 이거는 세워놓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뭔가 모래사장에 푹 끼워놨다는 거예요. 어디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걸까요? 거기 있네요. 동그라미 2번에 강가나 해안가에 살았음을 보여준다. 강가나 해안가에 살았음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어떤 거주한 지역의 특성도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이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청동기 시대에 보시면 민무늬 토기 앞에 뭐가 있어요? 덧띠 새긴 무늬 토기와 민무늬 토기는 갈라놓으세요. 이것도 좀 시기가 좀 다른데요. 본격적인 청동기 시대 토기는 민무늬 토기인데 그 전에 아주 살짝 아주 잠깐 동안 덧띠 새긴 무늬 토기라는 게 있었어요. 덧띠 새긴 무늬 토기는 말 그대로 덧띠에 거기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게 띠예요. 띠에 그 아가리 부분을 이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쿡쿡 찔러가지고 이렇게 무늬를 새겨 놓은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덧띠 새긴 무늬 토기인 거죠. 이 덧띠 새긴 무늬 토기는 청동기 시대 초기 토기예요. 청동기 전기도 아니야. 아주 초기 토기, 초기 토기. 그러니까 덧띠 새긴 무늬 토기가 나오면은 뭐가 끝나고 뭐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신석기 시대가 끝나고 청동기 시대가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이거는 뭔가 신석기와 청동기 사이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직까지 빗살무늬 토기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요 토기 옆에다가 빗살무늬 토기를 하나 좀 그려 놓으시죠. 이렇게. 뭐 옆에 뭘 그리라고요? 덧띠 새긴 무늬 토기 옆에다가 빗살무늬 토기를 같이 그려 놓으시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 청동기 시대 초기에는 덧띠 새긴 무늬 토기와 함께 빗살무늬 토기가 같이 나와요.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 토기고 덧띠 새긴 무늬 토기는 청동기 시대 초기 토기인데 말하자면 신석기 유물과 청동기 유물이 같이 나오는 과도기적인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쯤이냐면 거기다 써보세요. 그게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경 사이예요. 기원전 2000년경에서 1500년경 사이. 우리 아까 청동기 시대의 시작점이 한 500년 사이에 있다고 그랬죠. 그때 그 과도기적인 뭔가 신석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가 섞여져 있는 그 시기에 발견되는 토기가 바로 덧띠새기 무늬 토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덧띠새기 무늬 토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온다고요?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경 사이. 그래요. 기원전 2000년경이면 그 거의 비슷한 시점이 기원전 2333년이 있는데요. 기원전 2000년경, 2000년이란 말 썼나요? 썼으면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그때쯤, 기원전 2000년경쯤 만들어진 나라가 고조선이에요. 그때 즈음에 고조선이 건국이 됐어요. 약간 차이는 나요. 뭐 2000년 정도니까 그냥 거의 비슷하게 기원전 2333년에 2333년에 고조선이 건국됐으니까 거의 그때쯤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고조선이 건국된 기원전 2000년경 정도, 기원전 2333년 정도부터는 무슨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결론이 그겁니다. 청동기 시대 토기인 덧띠새긴 무늬 토기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이게 20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청동기 토기인데 이것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2000년경 정도부터 이르면 그때쯤부터 시작된 걸로도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하면 고조선이 건국된 시점이 청동기 문화가 들어왔을 때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정리해서 써놓겠습니다. 덧띠새긴 무늬 토기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게 뭐냐면요.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권 아래에서 건국되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권 아래에서 건국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덧띠새긴 무늬 토기가 발견이 안 될 때요.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를 기원전 1000년이나 기원전 1500년으로 봤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가 기원전 1000년이 있어서 1500년, 기원전 1000년이나 기원전 1500년부터만 청동기를 하면 그 앞에 뚝 있는 고조선 건국은 이건 무슨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신석기. 근데 어느 나라에서도 신석기 시대 때 국가가 생겼다는 말은 없거든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굳이 우긴다면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되는 게 아니라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허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 건국한 요 시점이 기원전 2333년이 청동기 문화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청동기 유물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그래가지고 기원전 1500년경까지 발견을 했는데 또 발견이 된 게 덧띠새긴 무늬 토기인 거예요. 덧띠새긴 무늬 토기가 발견이 되는 바람에 고조선이 청동기 문화권 아래에서 건국되었다는 게 증거가 된 거예요. 민무늬 토기, 이게 청동기 시대 대표 토기인데요. 빗살무늬 토기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민무늬 토기가 아주 화려하게 이게 유행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미송리식 토기 이렇게 쭉 변천이 되어 가는데요. 미송리식 토기는 민무늬 토기의 일종으로 보는데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일단 모양이 어떤가요? 일단은 저 목 부분이 이렇게 쏙 들어갔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손잡이가 양쪽의 손잡이라고 써볼까요? 양쪽의 손잡이. 그게 시험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양쪽의 손잡이. 미송리식 토기는 잠깐 보세요. 이게 산동반도 있고 요동반도 있고 이렇게 있다면요.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강이 뭐라고요? 요동반도에 쏙 압록강이 압록강. 압록강 밑에 청천강, 청천강 밑에 대동강, 압청대. 기억나시죠? 압록강 바로 아래에 있는 도시가 뭐예요? 의주죠. 이건 의주 미송리 줄임말이에요. 의주 미송리. 그러니까 의주 미송리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그렇다고 여기서만 발견되는 건 아니고 보통 이 위에서 잘 보세요. 이 위에서 많이 나와요. 압청, 이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미송리식 토기예요. 미송리식 토기는 어디서 발견됩니까? 청천강 이북. 청천강 이북. 근데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이 청천강 이북 지역에만 이렇게 있었거든요. 여기 요하, 이 요령지방과 여기까지가 고조선이었거든요. 물론 나중에 이 대동강 쪽으로 옮겨가긴 했는데 그래서 미송리식 토기가 주로 발견되는 지역은 확실하게 고조선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미송리식 토기에다가 적어보겠습니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기원전 20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청동기 시대 유물이 있어. 그게 바로 덧띠세기 무늬토기야. 그걸 본다면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권 아래에서 건국된 일반적인 역사 연구의 방향에도 맞는 실제 있는 나라야 라고 할 때 내놓을 수 있는 토기가 뭐예요? 덧띠세기 무늬토기고. 그래? 그러면 그 고조선이 어디 있는데? 미송시 토기 발견된 지역이 다 고조선이었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토기가 바로 미송시 토기야 라는 거예요. 그 두 개 쓰셨으면 거기다 고조선이란 말에 다시 한 번씩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래서 이 페이지 전체 이 토기 중에서 고조선과 관련되어 있는 토기가 그 두 개인데 하여간에 이 부분에서 고조선이란 말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미송이 토기 바로 밑에 뭐 있어요? 붉은 간토기, 정말로 붉네요. 그리고 바로 밑에 가지무늬 토기가 있는데 가지무늬 토기는 그 가지 색깔이 지금 뭐 여기 거의 뭐 검게 되어 있지만은 약간 파란색 펜이 있으면 거기다 한번 파란색을 한번 칠해 보세요. 가지. 예. 가지 색깔로 한번 칠해 보시면 더 좋겠죠. 가지 색깔로. 예. 가지 색깔 펜이 있죠? 예, 그래. 칠해 보시고. 예, 그래. 그러고 보면은 이 붉은 간토기랑 가지무늬 토기 이 두 개만 보면은 무슨 태극마크 색깔과 똑같죠. 그렇죠? 위쪽에 붉은색이 있고 밑에 청색이 있고 그렇죠? 이 두 개 같이 가시면 좋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묶어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정보가 흩어집니다. 정보가 정보를 밀어줘야 돼요. 정보가 정보를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잘 기억이 안 나도 다른 게 끌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붉은 간토기가 언제지? 하면 그거와 같이 세트로 외웠었던 파란색 가지무늬, 파란색 청동기 거기도 같이 있었구나. 그죠? 그걸 알아야 돼요. 또 이렇게도 괜찮아. 붉은 간토기 다음 단계 철기시대 간토기는 뭐예요? 검은 간토기죠. 요건 또 대립구조로 또 외워두시면 또 좋겠죠. 항상 따로 외우지 말고 항상 이렇게 해. 붉은 간토기가 먼저요? 검은 간토기가 먼저요? 이걸 또 이제 붉은 게 예쁘다, 더 발전된 형태 뒤쪽 이러면 안 된다는 게. 붉은 게 먼저예요. 붉은 게 먼저 있다가 썩었어. 썩었다고 완전 썩어버렸잖아? 썩어버렸잖아요. 검은 간토기 됐죠. 붉은 간토기 아래에 가지무늬 토기, 그 다음에 까만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세 개를 같이 보시면 좋겠고, 그 검은 간토기 바로 위에는 뭐예요? 덧띠토기네요. 덧띠토기. 아까 이제 이 덧띠 색인무늬 토기가 있었는데요. 청동기 초기의 덧띠 색인무늬 토기는 덧띠에 색인 무늬가 있어요. 근데 덧띠 토기는 그게 없어. 근데 이것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 띠만 있고 나중에 무늬색인 게 더 발전된 형태인 것 같지만 오히려 거꾸로예요. 그냥 덧띠 토기는 언제예요? 철기시대 토기예요. 아가리 부분에 띠가 있다는 뜻이에요. 또 맨 위에 민무늬 토기는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를 또 이제 흐름을 보세요. 민무늬 토기가 다 있죠. 일단은 신석기 때는 이른 민무늬 토기, 청동기 철기에는 민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는 어디 있어요? 신석기와 청동기 초기에 있죠.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때는 빗살무늬 토기가 없다 그럼 틀려. 좀 나오잖아요.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덧자 들어가는 토기가 각각 하나씩 있어요. 뭐 있어요? 덧무늬, 덧띠색인 무늬, 덧띠토기. 이 덧자 들어가는 토기의 이름이 출제자들 입장에서도 좀 내고 싶게 생겼나 봐. 꼭 나옵니다. 그 세 개 꼭 외우세요. 덧무늬, 덧띠색인 무늬, 덧띠토기. 덧덧덧. 그래서 한 시대에 덧이 두 개 들어가면 뭔가 잘못 외우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덧덧덧 이렇게 외우시는 거죠. 잘하셨고요. 다음 장에 40점.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구나.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